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사람들의 발길이 좀처럼 닿지 않는 깊고 깊은 숲속 끝자락에 낙지만 정갈한 오두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세상의 복잡한 일들과는 담을 쌓고 오로지 약초를 캐며 살아가는 분이라는 이름의 소녀가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비록 가진 것이 없고 신분이 미천하였으나 산과들의 풀꽃들이 가진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맑고 고운 심성을 지닌 아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분이가 캐오는 약초가 유난히 효험이 좋다며 그녀를 찾곤 했지만, 그녀의 출신 성분이 천하다는 이유로 겉으로는 무시하고 하대하기 일쑤였으며, 분이 또한 그런 시선에 익숙해져 그저 묵묵히 자신의 할 일만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 겨울 추위가 채 가시지 않아 산바람이 맵게 불어오던 늦은 봄날 오후에 분이는 평소보다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약초를 찾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숲의 공기가 평소와 달리 무겁고 스산하게 느껴져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마른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부딪혀 우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신음처럼 들려와 분이의 발걸음을 재촉하게 만들었으나, 그녀는 아픈 홀어머니에게 다려드릴 귀한 약초를 찾기 전에는 내려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거친 숨을 몰아쉬고 비탈진 산길을 계속해서 올랐습니다. 그러다 문득 짐승이 다니는 길목 옆 덤불 속에서 사람의 인기척과는 다른, 그러나 짐승의 소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낯선 소리가 들려와 분이는 흠칫 놀라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람소리 사이로 간헐적으로 끊어지는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고, 분이는 두려운 마음이 앞섰지만 혹여 다친 산짐승이라도 있으면 도와주어야겠다는 생각에 조심스럽게 덤불을 헤치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한 발 한 발 다가갔습니다. 덤불을 완전히 걷어낸 분이의 눈앞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끔찍하고도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는데, 비단 옷을 입은 한 사내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고, 그의 어깨에는 깃털이 달린 화살이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사내의 옷차림은 한눈에 보아도 평범한 백성의 것이 아니었고, 귀한 집안의 자제임을 짐작게 하는 고급 비단이었으나, 지금은 흙과 피로 얼룩져 그 화려함이 빛을 잃은 상태였으며, 사내의 얼굴은 피를 너무 많이 흘려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분이는 순간적으로 도망치고 싶은 충동을 느꼈는데, 이는 귀한 분이 산속에서 변을 당한 현장에 처한 자신이 엮이게 되면 자칫 큰 화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내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살려달라는 듯한 희미한 신음을 내뱉는 것을 보자 분이는 차마 그를 차가운 산속에 버려두고 돌아설 수가 없었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약초를 캐는 일보다 더 중하다는 할아버지의 가르침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분이는 떨리는 손으로 사내의 코 밑에 손가락을 대어 보았는데, 숨결이 너무나 미약하여 이대로 두면 얼마 지나지 않아 목숨이 끊어질 것 같다는 위기감이 들자 그녀는 지체 없이 자신의 지게를 내려놓고 사내를 부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내의 몸은 축 늘어져 있어 가녀린 분이의 힘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웠으나, 그녀는 이를 악물고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사내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걸치고 비틀거리며 오두막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산길은 험하고 미끄러웠으며 사내의 피가 분이의 낡은 무명 저고리를 붉게 적셨지만, 분이는 오직 이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무거워진 다리를 억지로 끌며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나아갔습니다. 도중에 몇 번이나 넘어질 뻔하고 날카로운 나뭇가지에 얼굴과 손등이 긁혀 생채기가 났지만, 등 뒤에서 느껴지는 사내의 식어가는 체온이 그녀를 더욱 조급하게 만들었고, 분이는 마음속으로 제발 오두막까지만 버텨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산을 내려왔습니다. 해질녘이 다 되어서야 분이는 겨우 사내를 자신의 좁고 허름한 오두막으로 옮길 수 있었는데, 방 안은 냉기로 가득 차 있어 그녀는 눕히자마자 서둘러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방바닥을 따뜻하게 데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내를 윗목에 조심스럽게 눕힌 분이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사내의 상처를 살폈는데 화살이 생각보다 깊게 박혀 있어 함부로 뽑았다가는 피가 솟구쳐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러나 당장 화살을 뽑고 지혈을 하지 않으면 밤을 넘기기 힘들 것이 분명했기에 분이는 부엌으로 달려가 맑은 물을 끓이고 지혈에 좋다는 쑥과 엉겅퀴를 지식여 준비하며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그녀는 뜨거운 물에 적신 깨끗한 천으로 상처 주변의 피와 흙을 조심스럽게 닦아내며 사내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고 사내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주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순간이 다가오자 분이는 사내의 어깨를 단단히 잡고 깊게 박힌 화살대를 잡은 뒤 눈을 질끈 감고 단번에 힘을 주어 화살을 뽑아내었고 그 순간 사내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고통에 몸부림쳤습니다. 검붉은 피가 울컥 쏟아져 나와 바닥을 적셨지만 분이는 미리 준비해둔 약초 반죽을 상처 부위에 재빨리 덮고 천으로 단단히 동여매어 피가 멈추기를 기다리며 온 힘을 다해 상처를 압박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솟구치던 피가 잦아들고 사내의 호흡이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자 분이는 그제야 긴장이 풀려 자리에 주저앉았는데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손은 붉은 피로 물들어 있어 스스로 보기에도 처참한 몰골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일렀으니 화살을 맞은 상처로 인해 밤사이 열이 오를 것이 분명하였고 이 열을 잡지 못하면 상처가 말아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것을 분이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예상대로 사내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그는 헛소리를 하며 끙끙 앓기 시작했는데 그 모습이 마치 뜨거운 불길 속에 갇힌 사람처럼 괴로워 보여 분이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분이는 잠시도 쉬지 않고 차가운 물수건을 갈아 사내의 이마와 목을 닦아주며 열을 내리기 위해 애썼고 목이 타들어가는 듯한 사내의 입술에 젖은 숟가락으로 물을 조금씩 흘려 넣어주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사내의 얼굴은 땀과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지만 분이가 자세히 들여다보니 짙은 눈썹과 오똑한 코가 영락없는 귀공자의 모습이라 자신이 감히 손을 대어도 되는 분인지 다시금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좁은 방 안에서 생사를 오가는 이 순간만큼은 신분의 귀천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으며 오직 살리려는 자와 살아야 하는 자의 치열한 싸움만이 존재할 뿐이라고 분이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사내는 고열에 시달리며 무언가 알 수 없는 말들을 중얼거렸는데 때로는 누군가를 부르는 듯 애타게 소리치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용서를 비는 듯 흐느끼기도 하여 분이는 그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혹시 사냥을 나왔다가 잘못하여 화살을 맞은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원한을 사서 쫓기던 중이었는지 알 길은 없었으나 지금 분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곁을 지키며 그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것뿐이었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오두막 밖에서는 부엉이가 구슬프게 울어대고 창호지 문틈으로 들어오는 찬바람이 방 안의 촛불을 위태롭게 흔들었지만 분이는 졸린 눈을 비비며 약탕관 앞에 앉아 사내에게 먹일 해열제를 정성스럽게 다렸습니다. 약초 냄새가 방 안 가득 퍼지자 사내의 거친 숨소리가 조금 잦아드는 듯하였고 분이는 정성껏 달인 약물을 후후 불어식힌 뒤 사내의 입에 조심스럽게 떠넣어 주었습니다. 사내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쓴 약을 삼키기 힘들어하며 자꾸만 뱉어내려 하였으나 분이는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약을 먹였고 흘러내리는 약물을 닦아주며 제발 살아만 달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옷소매는 밤새 간호하느라 더러워지고 얼굴은 피로에 찌들어 초췌해졌지만
사내의 이마에 손을 얹었을 때 느껴지는 열기가 조금이라도 식어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은 조금도 식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동창이 밝아오고 아침 햇살이 문틈으로 스며들기 시작할 무렵 사내의 호흡이 한결 편안해진 것을 느낀 분이는 긴장이 풀리며 밀려오는 졸음에 고개를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사투를 벌인 끝에 사내의 고열이 한풀 꺾인 것을 확인한 분이는 안도감과 함께 깊은 피로감을 느꼈고 사내의 머리맡에 엎드려 잠시 눈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꿈속에서 분이는 돌아가신 부모님을 만났는데 부모님은 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참으로 장하고 귀한 일을 했다고 칭찬해 주셨고 그 따뜻한 손길에 분이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꿈결 속에서도 분이는 혹시나 사내의 상태가 다시 나빠지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에 깊은 잠에 들지 못하고 선잠을 자며 수시로 깨어 사내의 상태를 확인하곤 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분이가 깜짝 놀라 눈을 떴을 때는 이미 해가 중천에 떠 있었고 방 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감돌고 있었는데 그녀는 반사적으로 사내의 이마에 손을 대어 보았습니다. 다행히 불덩이 같던 열은 많이 내렸고 사내의 얼굴색도 창백했던 어제와는 달리 조금씩 핏기가 돌아오고 있어 분이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하나님과 부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때 닫혀있던 사내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이 떠졌는데 초점을 잃고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던 사내의 눈동자가 이내 분이의 얼굴을 향해 고정되었습니다. 깊고 검은 사내의 눈동자와 마주친 분이는 당황하여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물러앉았으나 사내는 메마른 입술을 떼어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을 달싹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고 단지 쉰 소리만이 흘러나왔기에 분이는 얼른 물그릇을 가져와 사내의 입에 대어주며 말씀하지 마시고 물부터 축이십시오. 도련님 하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내는 분이의 도움을 받아 물을 몇 모금 마신 뒤 힘겹게 숨을 고르며 다시 분이를 바라보았는데 그 눈빛에는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구해준 이에 대한 고마움과 낯선 곳에 대한 경계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분이는 사내의 옷매무새를 바로 잡아주며 여기는 산속에 있는 제 오두막입니다. 산에서 쓰러져 계신 것을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 상처가 깊어 며칠은 꼼짝 말고 누워 계셔야 합니다. 하고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내는 자신의 어깨에 감긴 붕대와 분이의 헌신적인 태도를 번갈아 보며 자신이 살아있음을 실감하는 듯하였고 미천한 차림새의 소녀가 자신을 살려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대감집 아들과 천민 소녀의 기묘하고도 운명적인 동거가 시작되었는데 이 만남이 앞으로 두 사람의 인생에 어떤 거친 풍파와 애틋한 인연을 몰고 올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지금은 좁은 오두막 안에서 서로의 숨소리를 들으며 생명의 끈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만이 유일한 진실이었고 분이는 앞으로 닥칠 시련은 생각지도 못한 채 그저 환자가 깨어난 것에 기뻐하며 맑은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선준이 정신을 차린 후 좁은 오두막에는 기묘하고도 따뜻한 평화가 찾아왔는데 그것은 바깥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이 차단된 두 사람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선주는 비록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었지만 분이가 정성스럽게 끓여오는 묽은 죽을 받아먹으며 난생 처음으로 거친 음식 속에서 느껴지는 투박한 정을 맛보았습니다. 대감집의 화려한 밥상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흙냄새와 풀내음이 섞인 그 소박한 맛은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던 그에게 생명의 맛 그 자체로 다가왔습니다. 분이는 선준이 불편하지 않도록 밤낮으로 곁을 지키며 대소변을 받아내고 땀을 닦아주었는데 그녀의 손길은 비록 거칠고 투박했으나
그 안에 담긴 마음만은 비단결보다 고왔습니다. 선주는 누워있는 동안 분이가 약초를 다듬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모습을 하염없이 지켜보았는데 천한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귀하게 여기며 성실히 살아가는 그녀의 모습에서 알 수 없는 경외심마저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과 신분을 밝히며 고마움을 표하려 했으나 분이는 그저 몸이 성해지시면 그때 말씀하셔도 늦지 않습니다라며 정중히 말을 아꼈고 그 겸손한 태도는 오만했던 선준의 마음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신분의 벽을 넘어서는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교감이 싹트기 시작했고 선주는 이 산속 오두막에서의 시간이 영원히 멈추었으면 좋겠다는 엉뚱한 생각마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비밀은 오래가지 못하는 법이라 선준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된 대감집에서는 온 산을 이 잡듯 뒤지며 도련님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고요하던 산속의 정적을 깨고 사나운 사냥개들의 짖는 소리와 하인들의 고함 소리가 오두막 근처까지 다가왔고 분이는 불안한 눈빛으로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선주는 분이를 안심시키려 애써 웃어 보였지만 이미 오두막 주인은 횃불을 든 하인들에 의해 포위된 상태였고 곧이어 낡은 나무 문이 거칠게 열리며 흙투성이가 된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도련님 여기 계셨습니까? 하인들은 쓰러져 있는 선준을 발견하고는 기쁨과 안도의 소리를 질렀으나 그들의 눈은 곧 선준을 간호하고 있던 분이를 향해 사나운 맹수처럼 번득였습니다. 그들은 분이가 선준을 납치하거나 해하려 했다고 오해했는지 다짜고짜 분이를 거칠게 밀쳐내고 선준을 둘러쌌으며 분이는 힘없이 바닥에 나동그라지며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습니다. 선준은 힘없는 목소리로 그만둬라. 이 아이는 내 생명의 은인이다라고 외쳤으나 흥분한 하인들의 귀에는 도련님의 목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때 하인들 뒤로 화려한 가마 한 채가 나타나고 그 안에서 매서운 눈매를 가진 노파 한 명이 내렸는데 그녀는 대감집 안주인의 최측근이자 집안의 대소사를 쥐락펴락하는 최노파였습니다. 최노파는 찌푸린 얼굴로 오두막 안에 누추한 광경을 훑어보더니 바닥에 쓰러져 있는 분이를 향해 경멸 어린 시선을 보내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천한 것이 감히 귀한 도련님의 몸에 손을 대다니 내년이 목숨이 아깝지 않은 모양이구나. 그녀의 말에는 고마움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없었고 오직 천민이 양반과 섞였다는 사실에 대한 불쾌감만이 가득했습니다. 선주는 최노파의 무례한 태도에 화가 치밀어 올라 무슨 말을 그리 함부로 하는가. 이 아이가 없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나 최노파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도련님, 저런 천한 것들은 겉으로는 순박한 척하나 속으로는 무슨 꿍꿍이가 있을지 모르는 법입니다. 필시 도련님의 신분을 알고 보상을 노려 접근했을 것이 뻔합니다. 라고 이죽거렸습니다. 분이는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으나 감히 대감집 사람들에게 말대꾸를 할 수 없어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하인들은 선준을 조심스럽게 가마로 옮겼는데 선준은 가마에 오르면서도 계속해서 분이 쪽을 돌아보며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담긴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옥으로 만든 놀이개를 꺼내 분이에게 건네주려 했으나 최노파가 재빨리 그 손을 가로막으며 도련님, 저런 것에 귀한 물건을 주실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쌀이나 한 섬 보내주면 감지덕지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차갑게 잘라 말했습니다. 선주는 분노와 무력감에 몸을 떨었으나 부상으로 인한 통증과 탈진으로 인해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고 가마 속에 쓰러지듯 눕게 되었습니다. 대감집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뒤
오두막에는 다시 정적만이 남았지만 그 정적은 이전의 평화로운 고요함과는 다른 차갑고 비참한 공허함이었습니다. 분이는 멍하니 마당에 서서 그들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았는데 선준이 누워있던 자리에는 아직도 그의 체온이 남아있는 듯하여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시려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한 일이 잘못된 것이었는지, 사람을 살린 것이 죄가 되는 것인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워했고, 최노파가 던진 모멸적인 말들이 가시처럼 가슴에 박혀 빠지지 않았습니다. 소문은 발없는 말이 되어 산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는데 사람들의 입을 거치면서 이야기는 점점 더 자극적이고 고약하게 변질되어 갔습니다. 처음에는 분이가 도련님을 구했다더라는 이야기가 어느새 천한 약초꾼 계집이 신분 상승을 노리고 다친 도련님을 며칠 동안 감금했다더라는 흉흉한 소문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빨래 방망이를 두드리며 어머, 세상에, 그 얌전한 분이가 그럴 줄 누가 알았겠어. 역시 천한 피는 못 속인다니까. 라며 혀를 차고 수군거렸습니다. 마을 남자들은 술자리 안주 삼아 분이의 이야기를 씹어댔고 심지어 어떤 이들은 분이가 도련님을 홀리기 위해 여우가 둔갑한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말까지 지어내며 낄낄거렸습니다. 분이가 약초를 팔러 장터에 나가면 사람들은 그녀를 피하거나 손가락질을 하며 쑥덕거렸고 상인들은 그녀가 가져온 약초를 거들떠보지도 않으려 했습니다. 분이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근거 없는 비난에 깊은 상처를 받았지만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어 홀로 산속 오두막에 틀어박혀 숨죽여 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 분이를 아껴주던 옆마을의 늙은 훈장님이자 분이의 먼 친척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오두막을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수척해진 분이의 얼굴을 보고 긴 한숨을 내쉬며 갯마루에 걸터 앉아 곰방대에 불을 붙였습니다. 분아, 네가 한 일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였으나 세상의 인심이라는 게 참으로 야박하고 무서운 법이다. 할아버지는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양반과 천민은 물과 기름 같아서 억지로 섞이려 하면 탈이 나는 법이다. 네가 아무리 진심으로 대했다 한들 저들은 너를 그저 이용해 먹기 좋은 도구로나 여길 게다.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 했다. 이제 그만 도련님에 대한 생각은 모두 지우고 예전처럼 산이나 보며 살아라. 그것이 네가 살 길이다. 할아버지의 충고는 뼈아픈 현실을 직시하게 하는 매서운 회초리와도 같았지만 동시에 분이를 걱정하는 애틋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분이는 할아버지의 말씀이 구구절절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선준의 안위가 걱정되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상처가 덧나지는 않았을까? 약은 제때 드시고 계실까? 그 차가운 집에서 마음 둘 곳은 있으실까?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선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고 잊으려 하면 할수록 그날 밤 생사를 오가며 나누었던 눈빛과 숨결이 더욱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한편 대감집으로 돌아간 선준은 비단 이불에 누워 최고의 의원들에게 치료를 받았으나 어찌 된 일인지 차도는커녕 상태가 점점 더 악화되어만 갔습니다. 화려한 방안은 약냄새로 진동했지만 선주는 자꾸만 헛소리를 하며 맑은 물이 필요해. 분이를 불러다오.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대감과 마님은 좋다는 약은 다 써보았으나 열은 떨어질 줄 모르고 상처는 검게 변해 썩어 들어가자 발을 동동 구르며 애를 태웠습니다. 최노파는 선준의 상태가 나빠진 것이 분이가 쓴 정체불명의 약초 때문이라며 길길이 날뛰었고 그 천한년이 우리 도련님에게 저주를 건 것이 분명합니다.
당장 관아에 고발하여 경을 쳐야 합니다. 라고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실수를 덮고 분이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안주인의 귀에 대고 끊임없이 이간질을 해댔고, 불안에 떨던 안주인도 점차 최노파의 말에 넘어가는 듯 했습니다. 선준의 병세가 깊어질수록 집안 분위기는 초상집처럼 어두워졌고, 하인들은 눈치만 살피며 숨도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유명하다는 명의들이 줄을 지어 드나들었지만 모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이 병은 화살독이 뼛속까지 스며든 데다 마음의 병까지 겹쳐 우리의 의술로는 도저히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라는 절망적인 말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선주는 하루가 다르게 말라갔고 그의 생명은 마치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바람결에 실려 분이의 귀에도 들어갔는데 선준이 위독하다는 말을 들은 분이는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슬픔과 함께 어떤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만류와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 그리고 대감집의 서슬퍼런 위세가 그녀를 가로막고 있었지만 사람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는 사실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핑계가 될 수 없었습니다. 본인은 자신이 직접 캔 벼랑 끝 바위 틈에서만 자란다는 희귀한 약초, 천년초만이 선준의 몸속 깊이 퍼진 독을 해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며칠 밤을 새워 가장 험한 산꼭대기에 올라가 목숨을 걸고 천년초를 구해왔는데 그 과정에서 손발이 찢어지고 옷이 엉망이 되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결연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곱게 빻은 약초 가루와 정성껏 달인 약물을 항아리에 담아 소중히 품에 안고 떨리는 다리를 다잡으며 읍내에 있는 대감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고 굵은 빗방울이 하나둘씩 떨어지기 시작하여 마치 앞으로 닥칠 험난한 시련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비에 젖는 것보다 선준이 잘못되는 것이 더 두려웠기에 옷깃을 여미고 품속의 약 항아리를 더욱 꽉 끌어안으며 빗속을 뚫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정이 아니라 자신이 살려낸 생명을 끝까지 책임지려는 숭고한 의지이자 천한 신분이라는 굴레에 맞서 인간의 존엄을 증명하려는 소리 없는 외침이었습니다. 대감집의 높고 거대한 대문은 마치 넘을 수 없는 철벽처럼 굳게 닫혀 있었고 그 앞에는 무서운 표정의 문지기들이 창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분이는 깊게 심호흡을 하고 대문 앞으로 다가갔으나 그녀가 입을 떼기도 전에 문지기들의 고함 소리가 벼락처럼 떨어졌습니다. 네, 인연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발을 들이느냐. 썩 물러가지 않으면 뼈도 무추릴 줄 알아라. 분이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읍소하며 제발 한 번만 문을 열어주십시오. 도련님을 살릴 약을 가져왔습니다. 이 약만 드시면 반드시 낫습니다. 라고 애원했으나 문지기들은 콧방귀를 뀌며 그녀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진흙탕 속에 처박힌 분이는 흙투성이가 된 얼굴을 들고 닫힌 대문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지만 대문 안쪽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굵어져 장대비가 되어 쏟아졌고 분이의 작은 몸은 거대한 빗속에 갇혀 한없이 초라해 보였지만 그녀는 결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쏟아지는 장대비는 그칠 줄을 모르고 내리퍼 부어 대감집 앞마당의 흙바닥은 이미 질척한 진흙탕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 차가운 빗줄기 속에 꿇어앉은 분이의 옷은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어 얇은 무명 치마가 몸에 휘감겼고 입술은 추위로 인해 푸르딩딩하게 질려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이는 품속에 아는 약, 항아리만큼은 비 한 방울 맞지 않게 하려고 자신의 저고리를 벗어 겹겹이 감싸고 그것도 모자라
몸을 웅크려 항아리를 가슴 깊이 품고 있었습니다. 문지기들은 그런 분이를 보며 저 독한 년, 얼어 죽으려고 작정을 했나 하며 혀를 찼지만 분이의 귀에는 그 어떤 욕설도 들리지 않았고 오직 문 너머에 있을 선준의 가쁜 숨소리만이 환청처럼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대감집 안의 상황은 대문 밖의 날씨만큼이나 암울하고 절망적이었는데 선준의 방은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름난 의원들이 밤새 침을 놓고 탕약을 다려 먹였으나 선준의 열은 식을 줄 모르고 오히려 헛소리가 심해지며 가끔씩 피를 토하기까지 하여 보는 이들의 간장을 녹였습니다. 대감은 아들의 꺼져가는 생명 앞에서 천하를 호령하던 위엄을 잃고 넉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었고 안주인은 이미 탈진하여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상태로 아들의 손만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운 독한 약초 냄새와 비릿한 피 냄새는 이 집안에 닥친 불행을 여실히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이 와중에도 최노파는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며 불안한 눈빛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는데 만약 도련님이 이대로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그 불똥이 자신에게 튈까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안주인 곁에 붙어서서 마님, 이것은 필시 그 산골 계집이 부적을 쓰거나 저주를 건 탓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천하의 명의들이 못 고칠 병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며 끊임없이 분의를 모함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뱀의 혀처럼 간사하고 독살스러웠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인 안주인의 마음을 조금씩 흔들고 있었습니다. 최노파는 밖에서 기다리는 분이가 혹여라도 도련님을 살려낸다면 자신의 입지가 좁아질 것을 알기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분이를 쫓아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기온은 더욱 떨어져 빗물은 살을 내는 듯한 칼바람으로 변했고 분이의 몸은 감각이 없을 정도로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얼어붙어 펴지지 않을 정도였지만 그녀는 약 항아리를 놓칠까봐 굳어버린 손에 힘을 주며 정신을 잃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머릿속이 몽롱해지고 눈앞이 흐릿해질 때마다 분이는 오두막에서 선준과 나누었던 짧은 대화들을 떠올리며 흐트러지는 의식을 다잡았습니다. 살아야 한다. 반드시 살려서 돌려보내야 한다. 분이는 주문처럼 이 말을 되뇌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홀로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지만 비는 여전히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밤새 대문 앞을 지킨 분이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은 빗속에 쓰러질 듯 꿇어앉아 있는 분이를 보고 처음에는 미쳤다고 손가락질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끈기와 정성의 혀를 내두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돈을 바라고 하는 짓이라도 저 정도면 목숨을 건 게 아닌가. 저러다 애잡겠네. 대감집 인심도 참 야박하지. 약이라도 한번 받아주지. 사람들의 동정론이 조금씩 고개를 들기 시작하자 문지기들도 함부로 분이를 쫓아내지 못하고 난처한 표정으로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한편 혼수 상태에 빠져있던 선준이 갑자기 눈을 번쩍 뜨고 발작하듯 몸을 비틀며 괴성을 지르기 시작했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처절하던지 집안의 모든 사람이 공포에 질려 숨을 죽였습니다. 선주는 허공에 손을 휘저으며 물이 산에서 마신 그 물이 아니면 안 돼. 분하분이야. 라고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의원들은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고 대감은 아들의 입에서 나온 분이라는 이름의 귀를 의심하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헛소리가 아니라 생의 마지막 끈을 잡으려는 간절한 절규처럼 들렸기에 대감의 마음속에는 의구심과 함께 작은 호기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최노파는 선준이 분이를 찾는 것을 보고 사색이 되어 이대로 두었다가는 도련님이 깨어나 모든 사실을 말할까봐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하인들을 시켜 도련님이 헛것을 보고 계시니 구슬에서 귀신을 쫓아야 합니다라고 소란을 피우며 대감의 주의를 돌리려 애썼습니다. 그리고는 몰래 뒷문으로 나가 왈패들을 불러 대문 앞에 있는 미친년을 쥐도 새도 모르게 끌어내라. 멀리 내다 버려서 다시는 얼씬도 못하게 해라라고 은밀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살기가 등등하여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라면 사람 하나 해치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악독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왈패들이 몽둥이를 들고 분이에게 다가오자 탈진해 있던 분이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약 항아리를 품에 안은 채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왈패 중 우두머리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이년아, 좋은 말로 할 때 썩 꺼져라. 어디서 감히 양반집 대문을 막고 행패냐라며 발길질을 해댔습니다. 분이는 고통에 신음하면서도 이 약만, 제발 이 약만 전해주십시오. 도련님이 사느냐 죽느냐가 달린 일입니다. 라고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진흙탕에 구르며 짓밟히는 와중에도 약 항아리만큼은 깨지지 않도록 자신의 등으로 발길질을 받아내는 분이의 모습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눈시울을 붉히게 만들 정도로 처절했습니다. 그때 대문 안에서 시끄러운 소리를 들은 늙은 집사가 밖으로 나왔다가 이 참혹한 광경을 목격하고는 깜짝 놀라 왈패들을 제지했습니다. 집사는 평소 공정하고 사리분별이 밝은 사람으로 최노파의 전행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터라 빗속에서 매를 맞고 있는 소녀가 예사롭지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왈패들을 물러가게 한 뒤 흑투성이가 된 분이에게 다가가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기에 이리도 독하게 버티는 것이냐라고 물었습니다. 분이는 피가 섞인 침을 뱉어내며 품속에서 보자기에 쌓인 약 항아리를 꺼내 보였는데 며칠을 품고 있었음에도 항아리에는 여전히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어르신, 저는 아무런 보상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도련님이 산속에서 드시고 차도를 보였던 약초를 가져왔을 뿐입니다. 의원들이 못 고치는 병이라면 이 천한 것의 정성이라도 한번 믿어주십시오. 도련님이 잘못되시면 저도 여기서 혀를 깨물고 죽겠습니다. 분이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맑고 강직하여 수십 년을 대감집에서 일해온 집사의 마음을 단번에 움직였습니다. 집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잠시 기다려라. 내 대감마님께 여쭈어 보겠다라는 말을 남기고 서둘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최누파는 집사가 대감에게 보고하러 간다는 사실을 알고 펄쩍 뛰며 대감의 방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집사 영감 노망이 났소. 저런 천한 것의 말을 믿고 대감마님을 번거롭게 하다니 썩 물러가시오. 최누파는 악을 쓰며 길을 비켜주지 않았지만 방 안에서 들려오는 선준의 비명에 가까운 신음소리가 그녀의 목소리를 덮어버렸습니다. 대감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방문을 박차고 나왔는데 그의 얼굴에는 며칠간의 밤샘으로 인한 피로와 아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예민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밖이 왜 이리 소란스러운 게냐. 내 아들이 죽어가는데 너희들은 싸움질이나 하고 있느냐. 대감의 호령의 최노파와 집사는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집사는 용기를 내어 대감마님, 대문 밖에 소녀가 도련님을 살릴 약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목숨을 걸고 며칠째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 한 번만 굽어 살펴 주십시오라고 간청했습니다. 최노파는 아닙니다. 저녀는 사기꾼입니다. 절대 들이시면 안 됩니다. 라고 소리쳤지만 대감은 최노파의 말을 무시하고 집사에게 당장 그 아이를 들여라.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할 판국에 가릴 것이 무엇이냐라고 명령했습니다. 대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육중하게 열리자 분이는 눈앞이 번쩍이며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문지기들이 그녀를 부축하여 일으켜 세우자 분이는 비틀거리면서도 약 항아리를 소중히 안고 대감집 앞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화려한 기와집과 잘 정돈된 정원은 그녀가 사는 세상과는 딴판이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오직 도련님이 계신 사랑채의 불빛만이 들어왔습니다. 빗물에 젖은 낡은 집신이 대리석 계단을 더럽혔지만 아무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을 만큼 상황은 급박했습니다. 분이가 사랑채 문 앞에 다다르자 방문이 열리고 대감이 직접 나와 그녀를 맞이했는데 천민 소녀가 양반의 앞마당 깊숙이 들어온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대감은 비에 젖어 덜덜 떨고 있는 분이의 왜소한 체구와 창백한 얼굴을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었으나 동시에 그녀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인한 생명력에 압도되었습니다. 네가 가진 그 약이 정말 내 아들을 살릴 수 있단 말이냐. 대감의 물음에 분이는 젖은 몸을 꿇고 엎드려 제 목숨을 걸고 맹세합니다. 이 약은 도련님의 몸속에 있는 화독을 빼내는 유일한 약초입니다. 라고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선 분이는 침상에 누워있는 선준을 보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산속 오두막에서 자신을 보며 미소 짓던 그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검은 기운이 얼굴을 뒤덮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주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분이의 인기척을 느꼈는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손을 허공으로 뻗었고 분이는 주저없이 그 차가운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 순간 거짓말처럼 선준의 떨림이 잦아들며 방 안에는 기이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최노파는 방문 밖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손톱을 물어뜯었는데 분이가 가져온 약이 효험이 있다면 자신의 모든 거짓말이 들통날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발악으로 마님, 저 약에 독이 들어있을지도 모릅니다. 기미상궁을 시켜 먼저 맛보게 해야 합니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망설임 없이 약 항아리의 뚜껑을 열고 자신이 먼저 한 모금을 마신 뒤 제가 먼저 마셨으니 안심하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드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며 결연한 표정으로 약그릇을 선준의 입가로 가져갔습니다. 분이가 가져온 천년초 냄새가 방 안에 퍼지자 역한 냄새로 가득했던 공기가 순식간에 맑은 풀내음으로 바뀌는 듯 했습니다. 의원들은 그 독특한 향기에 코를 킁킁거리며 놀라워했고 대감과 안주인은 숨을 죽이고 분이의 손길을 지켜보았습니다. 분이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숟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약물을 떠서 선준의 굳게 닫힌 입술 사이로 흘려 넣었습니다. 꿀꺽 하는 소리와 함께 약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선준의 얼굴에 고정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약이 아니라 한 소녀의 찢어지는 헌신과 사랑이 담긴 생명수였기에 그 결과는 하늘만이 알고 있을 일이었습니다. 약이 들어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선준의 몸에서 믿을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검게 죽어있던 입술에 아주 미세하게 붉은 기운이 돌기 시작했고 불규칙하던 호흡이 조금씩 깊고 편안하게 바뀌어 갔습니다. 옆에서 맥을 짚던 늙은 의원이 눈을 크게 뜨며 대감마님 도련님의 맥박이 다시 힘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라고 외쳤습니다. 그 소리에 안주인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자리에 주저앉았고 대감은 굵은 눈물을 흘리며 분이의 어깨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러나 분이는 그 기쁨을 함께 나눌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며칠간의 노숙과 추위, 그리고 극도의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그녀의 시야는 점점 어두워져 갔습니다. 그녀는 선준이 편안해진 것을 확인하고 안도의 미소를 짓는 순간
그대로 바닥으로 픽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아가, 이 아이를 눕혀라. 어서 의원을 불러라. 대감의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지만 분이의 의식은 이미 깊은 수면의 난으로 빠져들고 있었고 빗소리는 자장가처럼 아득하게 멀어져 갔습니다. 비가 그치고 먹구름이 물러간 하늘에는 거짓말처럼 맑고 투명한 햇살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는데 그 햇살은 대감집 기와지붕 위에 고인 빗물을 보석처럼 반짝이게 만들었고 젖어있던 마당의 흙냄새를 구수한 생명의 향기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며칠 동안 집안을 짓누르던 무겁고 음습한 공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대신 따뜻하고 온화한 기운이 사랑채를 감싸 안으며 마치 긴 겨울잠에서 깨어난 봄날의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랐습니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선준의 규칙적이고 편안한 숨소리는 집안 사람들에게 그 어떤 아름다운 음악보다도 더 감동적으로 들려왔으며 대감과 마님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하염없이 흐르는 기쁨의 눈물을 닦아내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선준이 깊은 잠에서 깨어난 것은 분이가 쓰러지고 반나절이 지난 후였는데 그는 눈을 뜨자마자 마치 긴 꿈을 꾼 듯 멍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자신을 걱정스럽게 내려다보는 부모님을 지나 방 한구석에 놓인 빈약 그릇에 머물렀고 이내 희미한 기억 속에서 자신을 살리기 위해 빗속을 뚫고 달려온 분이의 모습을 떠올려냈습니다. 선주는 갈라진 목소리로 아버님, 어머님, 저를 살린 그 아이, 분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물었는데 그 목소리에는 병마와 싸워 이겨낸 사람의 강인함과 생명의 은인에 대한 애틋함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대감은 아들의 손을 잡으며 그 아이는 지금 건넌방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다. 네가 살아난 것은 모두 그 아이의 덕분이니라. 우리가 큰 실수를 할 뻔하였다. 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방문 밖에서 눈치를 살피던 최노파가 쭈뼛거리며 들어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도련님 깨어나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천지신명께서 저희의 정성을 굽어 살피신 게지요. 라고 아부 섞인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나 선준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최노파를 쏘아보았고 그 서늘한 기운에 최노파는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끼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선준은 힘겹게 몸을 일으켜 세우며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모, 어찌하여 거짓을 고하였소. 산속에서 나를 구하고 밤새 간호한 것은 분이었소. 내가 정신이 혼미한 와중에도 유모가 그 아이를 하대하고 쫓아내려 했던 것을 기억하오. 게다가 내가 위독해진 것도 유모가 그 아이의 접근을 막고 엉터리 처방을 고집했기 때문이 아니오. 선준의 말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전곡을 찔렀고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최노파에게로 쏠렸습니다. 안주인마저도 배신감에 몸을 떨며 싸늘한 눈초리로 최노파를 바라보았습니다. 최노파는 당황하여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더니 급기야 바닥에 납작 엎드려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도련님, 억울합니다. 저는 오직 도련님의 안위와 집안의 체면을 위해 그런 것입니다. 천한 것이 귀한 도련님 곁에 머무는 것이 불경스러워 잠시 떼어놓으려 했을 뿐 결코 해하려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집안의 법도를 들먹이며 빠져나갈 구멍을 찾으려 했으나 이미 드러난 진실 앞에서는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대감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듯 손을 내저으며 천둥 같은 호통을 쳤습니다. 네 이놈, 감히 내 아들의 목숨을 담보로 네 욕심을 채우려 했더냐. 네가 집안의 어른 행세를 하며 안주인의 눈과 귀를 가리고 생명의 은인을 모함하여 쫓아내려 했던 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 만약 분이가 목숨을 걸고 약을 가져오지 않았다면 나는 아들을 잃었을 것이고
우리 가문은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을 뻔했다. 대감의 분노는 단순한 화가 아니라 가문의 도덕적 위기를 초래한 자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었습니다. 대감은 즉시 하인들을 불러 명을 내렸습니다. 최 노파를 당장 이 집에서 내보내라. 그리고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하라. 그동안 이자가 착복한 재물이 있다면 모두 회수하여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 죄를 낱낱이 밝혀 마을 사람들 또한 알게 하라. 대감의 추상 같은 명령에 하인들은 지체 없이 최노파의 양팔을 붙잡아 끌어냈고 최노파는 대감마님 마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절규하며 끌려나갔지만 아무도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을 어지럽히던 검은 그림자가 걷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최노파가 사라진 집안에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고 사람들의 표정 또한 한결 밝고 편안해졌습니다. 하인들은 그동안 최노파의 등살에 눌려기를 펴지 못하고 살았으나 이제는 자유롭게 숨을 쉬며 각자의 일에 정성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부엌에서는 도련님과 분이를 위해 최고의 보양식을 준비하느라 분주한 도마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고 마당을 쓰는 머슴들의 빗자루질 소리마저 흥겹게 들려왔습니다. 사필귀정, 모든 일이 바른 길로 돌아간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음을 보여주는 풍경이었습니다. 한편 건넌방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던 분이는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이 되어서야 부스스 눈을 떴습니다. 그녀가 눈을 떴을 때 본 것은 낡고 허름한 자신의 오두막 천장이 아니라 은은한 향기가 나는 비단, 이불과 고급스러운 병풍으로 장식된 따뜻한 방이었습니다. 분이는 순간 자신이 죽어서 좋은 곳에 온 것인가 착각할 정도로 어리둥절하여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온몸이 얻어맞은 듯 욱신거려 다시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그때 방문이 조용히 열리며 대감마님이 직접 들어왔고 그 뒤를 이어 하녀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마님은 분이의 손을 꼭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가, 정신이 드느냐? 네가 우리 아들을 살렸다. 네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평생 눈물로 세월을 보냈을 것이다. 그동안 너를 오해하고 몹쓸 짓을 한 우리를 용서해다오. 귀한 양반집 마님이 천민 소녀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는 모습은 실로 놀라운 광경이었으나 그 안에는 진심 어린 감사와 미안함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분이는 황송하여 어쩔 줄 몰라 하며 아닙니다. 마님, 저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도련님께서 무사하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선주는 몸을 추스르자마자 부축을 받아 분이가 머무는 방으로 찾아왔는데 며칠 만에 다시 마주한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깊고 애틋한 감정이 흘렀습니다. 선주는 부쑥해진 분이의 얼굴을 보며 마음 아파했고 미안하다.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 이 고초를 겪게 했구나. 내 다시는 너를 홀로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분이는 선준의 건강한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동안의 모든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고 수줍은 미소로 화답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소식은 삽시간에 담장을 넘어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는데 이번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소문이었습니다. 분이가 도련님을 살려냈다더라. 대감집에서 분이를 귀한 손님으로 모신다더라. 최노파가 쫓겨나고 분이가 은인이 되었다더라.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며 자신의 일처럼 기뻐했고 그동안 분이를 욕했던 사람들은 부끄러움에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분이의 할아버지는 마을 정자나무 아래에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내 그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라고 하지 않았던가. 하늘이 낸 효녀야. 효녀. 라며 껄껄 웃었습니다. 대감집에서는 분이의 공로를 치하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큰 잔치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곳간 문을 활짝 열어 쌀과 고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며칠 동안 떡을 빚고 술을 빚어 냄새가 온 동네에 진동했습니다. 잔칫날이 되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대감집 마당으로 모여들었고 풍물패의 흥겨운 가락에 맞춰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는 단순히 도련님의 쾌유를 비는 잔치가 아니라 신분의 벽을 넘어 진심이 통했다는 것을 축하하는 화합의 장이었습니다. 잔치 마당 한가운데에는 선준과 분이가 나란히 앉아 사람들의 축하를 받았는데 선준은 분이에게 옥으로 만든 고운 비녀를 선물로 꽂아주었습니다. 분이는 평생 처음 받아보는 귀한 선물에 얼굴을 붉혔지만 그 모습이 마치 갓 피어난 복사꽃처럼 아름다워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을 보며 천생연분이다. 선남선녀가 따로 없다라며 덕담을 건넸고 대감과 마님도 흐뭇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날 밤 시끌벅적하던 잔치가 끝나고 고요함이 찾아온 대감집 사랑채 갯마루에 선준과 분이가 나란히 앉아 밤하늘의 달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보름달은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듯 밝고 환한 빛을 비추고 있었고 뜰에 핀 매화꽃 향기가 바람에 실려와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선주는 분이의 거친 손을 자신의 크고 따뜻한 손으로 감싸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분아, 이제 너를 산으로 돌려보내지 않겠다. 내가 있는 곳이 곧 내가 있을 곳이니 우리 함께 있자. 분이는 선준의 말에 가슴이 벅차올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글썽였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험난했던 시간을 견뎌내고 비로소 찾은 평온함과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고 그 침묵 속에는 100마디 말보다 더 깊은 약속과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갈등과 오해는 봄눈 녹듯 사라지고 오직 서로를 아끼고 위하는 마음만이 가득 차오르는 밤이었습니다. 대감은 멀리서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며 집사에게 말했습니다. 신분이 무엇이 중요하겠느냐. 사람의 됨됨이가 곧 그 사람의 귀천을 결정하는 것을 내 며느리감으로 저 아이보다 더 귀한 아이는 없을 것이다. 집사는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대감의 이 말은 곧 집안의 공식적인 인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분이는 이제 더 이상 천한 약초꾼 소녀가 아니라 대감집의 귀한 은인이자 장차 이 집안을 이끌어갈 맏며느리로서의 자리를 굳건히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분이는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향해 하인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하인들은 아기씨,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하겠습니다. 라며 말렸으나 분이는 아닙니다. 제가 직접 지은 밥을 어르신들과 도련님께 올리고 싶습니다. 라며 웃으며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그녀가 정성껏 지은 하얀 쌀밥과 맑은 국은 소박하지만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맛깔스러워 보였고 온 가족이 둘러앉은 아침 밥상에는 웃음꽃이 만발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선주는 분이를 데리고 마을 어귀의 훈장님을 찾아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훈장님은 두 사람의 절을 받고 눈시울을 붉히며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더니 너희들의 인연이 참으로 단단하고 아름답구나. 부디 서로 아끼며 백년해로 하거라. 라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지나가는 두 사람에게 손을 흔들며 축하해 주었고 아이들은 졸졸 따라다니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온 세상이 두 사람의 사랑을 응원하는 듯했고 분이의 마음속에 있던 응어리진 상처들도 모두 치유되는 듯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선준과 분이는 다시 산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약초를 캐러 가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을 만나게 해준 그 숲과 오두막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숲은 여전히 푸르고 싱그러웠으며 이름 모를 산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는 마치 두 사람을 환영하는 합창처럼 들렸습니다. 선주는 분이의 손을 잡고 험한 산길을 걸으며 이 길이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이요, 인연의 길이었구나 라고 말했고 분이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대감집은 예전보다 더욱 화목하고 따뜻한 기운이 넘치는 곳으로 변모했고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설처럼 입에서 입으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착한 마음을 가진 소녀가 지극한 정성으로 하늘을 감동시키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사랑과 행복을 쟁취했다는 이 이야기는 듣는 이들의 마음속에 따뜻한 희망의 불씨를 지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실을 맺을 준비를 하며 이야기는 가장 평화롭고 아름다운 결말을 향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산과 들에 붉은 단풍이 물들고 찬바람이 불어오는 늦가을이 되었습니다. 선준과 분이가 처음 만났던 그의 봄에 급박하고 위태로웠던 순간들은 이제 예리하기처럼 아득하게 느껴질 만큼 대감집의 하루하루는 평화롭고 따스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이제 더 이상 산속을 헤매던 약초꾼 소녀가 아니라 대감집의 안살림을 배우며 집안의 질서를 잡아가는 예비 며느리로서 그 몫을 톡톡히 해내고 있었습니다. 비록 비단 치마 저고리를 입고 고운 꽃신을 신었지만 그녀의 손끝에는 여전히 흙을 만지던 부지런함과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배어 있어 집안 구석구석 그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하인들은 처음에는 천민 출신인 분이가 안주인 자리에 오르는 것을 낯설어하며 눈치를 살폈으나 아랫사람을 하대하지 않고 진심으로 걱정해주며 하진 일도 마다하지 않는 분이의 인품에 감화되어 이제는 그녀를 하늘처럼 떠받들게 되었습니다. 분이는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 반드시 하인들과 나누어 먹었고 누군가 아프면 의원을 부르기 전에 자신이 먼저 맥을 짚고 약초를 다려주었기에 하인들 사이에서는 우리 아기 씨는 하늘이 내려주신 생불이시다라는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삭막하고 엄격하기만 했던 대감집은 분이의 온기로 인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사람 냄새나는 곳으로 변모해 갔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의 혼례날이 잡히자 마을 전체가 들썩이며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대감은 이 혼례는 우리 집안만의 경사가 아니라 마을 전체의 기쁨이니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잡지 말라고 명하여 며칠 전부터 대문을 활짝 열어두었습니다. 혼례 당일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오색띠가 펄럭이고 풍악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선주는 사모관대를 갖춰 입고 늠름한 신랑의 자태를 뽐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병색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건강한 혈색과 함께 평생의 반려자를 맞이하는 벅찬 기쁨이 서려 있었습니다. 연지곤지를 찢고 족두리를 쓴 분이의 모습은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웠는데 화려한 예복보다 더 빛나는 것은 그녀의 수줍으면서도 단아한 미소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신랑 신부가 맞절을 올리는 모습을 숨죽여 지켜보며 마치 자신의 자식들이 혼례를 올리는 것처럼 눈시울을 붉히며 축복했습니다. 분이의 할아버지는 늙은 몸을 이끌고 혼례식장 한켠에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훔쳤는데 내 죽기 전에 우리 분이가 저리 고운 각시가 된 것을 보았으니 이제 여한이 없다며 감격해했습니다. 선주는 큰 절을 올리며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아드렸고 그 모습에 하객들은 다시 한번 큰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혼례가 끝난 후에도 두 사람의 사랑은 식을 줄 모르고 날이 갈수록 깊어졌는데 선주는 글을 읽다가도 틈만 나면 분이가 있는 안채를 기웃거려 하인들의 놀림감이 되곤 했습니다. 분이는 그런 선준을 타박하면서도 입가에는 숨길 수 없는 미소가 번졌고
밤이면 남편을 위해 정성껏 야식을 준비하며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선주는 분이에게 글을 가르쳐 주었고, 분이는 선준에게 약초와 자연의 이치를 가르쳐 주며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진정한 버시자 동반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분이는 대감집 며느리가 된 후에도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고 집안 뒷마당에 작은 약초밭을 일구었습니다. 그곳에는 선준을 살렸던 천년초를 비롯해 각종 귀한 약초들이 자라고 있었는데, 분이는 매일 아침 그곳을 돌보며 자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되새겼습니다. 그녀는 이 약초들이 언젠가 또 다른 생명을 살릴 것입니다라고 말하며 틈틈이 약초를 캐어 가난하여 의원을 찾지 못하는 마을 사람들에게 무료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분이의 선행은 널리 알려져 인근 고을에서도 그녀의 지혜와 덕을 흠모하는 사람들이 찾아오곤 했습니다. 대감과 마님은 며느리의 지혜로운 내조 덕분에 집안이 날로 번창하고 명성이 높아지자 더할 나위 없는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대감은 종종 사랑방에 앉아 며느리가 다려 온 차를 마시며 내가 평생 쌓은 재물보다 저 아이 하나 얻은 것이 더 큰 복이다 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과거에 권위적이고 딱딱했던 대감도 이제는 손주를 기다리는 인자한 할아버지가 되어 분이가 해주는 음식이라면 무엇이든 달게 드시며 허 웃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집안의 불행을 몰고 왔던 최 노파의 악독한 기운은 완전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배려와 존중이라는 새로운 가풍이 자리 잡았습니다. 다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선준과 분이가 처음 만났던 그 계절이 돌아왔지만 이제 두 사람에게 겨울은 춥고 무서운 계절이 아니었습니다.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는 어느 날 밤, 선준과 분이는 따뜻한 아랫목에 마주 앉아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눈 밟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화로에 올려놓은 군밤이 타닥타닥 익어가고 구수한 순곡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어 더없이 아늑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였습니다. 선주는 잘 익은 군밤 하나를 까서 분이의 입에 넣어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분아, 기억하느냐? 우리가 그 산속 오두막에서 떨며 지새웠던 밤들을. 그때는 이 눈보라가 우리를 삼킬까 두려웠는데 지금은 이렇게 고마운 풍경으로 보이는구나. 분이는 군밤을 오물거리지 않고 잠시 씹으며 옛 생각에 잠긴 듯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예, 서방님, 그때는 죽음이 코앞에 있는 것 같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고난이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준 징검다리였던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느꼈는데 그 손은 이제 거칠고 차가웠던 과거의 손이 아니라 서로를 지탱해주고 감싸주는 따뜻하고 단단한 손이었습니다. 선주는 분이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다시 한번 맹세했습니다. 내 평생 너의 그 고운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지켜줄 것이다. 비가 오면 비를 막아주고 바람이 불면 바람을 막아주는 든든한 담장이 되어주마. 분이는 감동하여 선준의 품에 안겼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흔들리는 촛불 아래 하나로 포개졌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마을의 불빛들은 하나둘씩 꺼지고 세상은 고요한 잠에 빠져들었지만 대감집 사랑채의 불빛만은 은은하게 타오르며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방을 밝히는 빛이 아니라 신분이라는 높고 견고한 벽을 넘어 사랑과 헌신으로 이루어낸 기적의 빛이었으며 세상의 편견에 맞서 승리한 진실한 마음의 등불이었습니다. 지나가던 바람도 그 평온한 풍경을 깨뜨리지 않으려는 듯 살금살금 기와 지붕을 넘어갔고 마당에 쌓인 눈은 달빛을 받아 하얗게 빛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후로도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추운 겨울밤 아이들의 머리맡에서 들려주는 가장 따뜻한 옛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이나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의 크기가 사람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 배웠습니다. 분이의 진심이 차가운 대문을 열고 사람들의 다친 마음까지 열었듯이 세상의 모든 얼어붙은 것들도 언젠가는 따뜻한 진심 앞에서 녹아내릴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끝을 맺으려 합니다. 선준과 분이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자식들을 낳아 훌륭하게 기르고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어른으로 늙어갔다고 합니다. 그들이 살았던 집은 세월이 흘러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남긴 따뜻한 사랑의 온기는 아직도 우리 곁 어딘가에 남아 세상을 덮여주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도 분이가 피어올린 그 따뜻한 아궁이 불빛 같은 포근한 행복이 찾아들기를 바랍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바람이 불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불 속은 따뜻하고 안전합니다. 고단했던 하루의 짐을 모두 내려놓고 선준과 분이가 나누었던 그 평화로운 밤처럼 여러분도 편안하고 깊은 잠에 드시길 바랍니다. 모든 걱정과 근심은 저 밤하늘의 별들에게 맡겨두고